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책 한 권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한 4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몇몇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조금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서 우리 더 많은 성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 PPT 화면을 좀 보시면서 평소와 다르게 좀 특강 형식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1992년 처음 나온 이래로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언어들로 번역이 됐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00만 부 이상 판매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600만 부 가까이 그렇게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옆에 보시면 그 저자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게리 체프만 박사입니다. 결혼 상담가예요. 심리학자이자 결혼 상담가인데요. 그 수십 년 동안 이혼 위기에 처해 있는 수천 쌍의 그 부부들을 대상으로 그 연구를 진행한 결과 그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그 흥미로운 사실을 기초로 해서 쓴 책이 바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인데요. 그가 그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독특한 사랑의 언어를 이 게리 체프만 박사가 수천 쌍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 5가지로 요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를 자기 모국어처럼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언어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우자 혹은 부모님 또 형제 또 자녀 그리고 교우들 날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까지도 사실 상대방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대부분은 잘 모르고 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리 체프만 박사가 이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다 보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오게 되고 서로 원치 않는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결국에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파경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도 이혼율이 4쌍 중 하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10년 사이에는 3쌍 중에 하나, 최근에는 40%가 넘었어요, 이혼율이. 그래서 거의 2쌍 중에 하나가 이혼을 하는 그런 가정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은 상대방의 언어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사랑을 받고, 어떤 식으로 사랑을 주고, 어떤 식으로 사랑을 이해하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생겨나는 사소한 오해가 결국엔 큰 갈등으로 이어지고 그 갈등이 상처로 결국에는 파경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게리 체프만 박사는 수십 년 연구 끝에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언어가 다르면 문제가 생기죠. 오해가 생기고요. 가령 제가 한국인인데 미국인을 만나서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짓는다면 그럼 미국 사람은 제 이야기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화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대방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사랑해가 I love you구나. I love you. I love you. 연습해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이렇게 해야 그 상대편이 비로소 제 사랑을 확인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Really? I love you too.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어가 다르면 내가 아무리 상대를 사랑한다라고 해도 그 상대의 언어로 말해주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러브 액츄얼리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재밌게 여러 번 본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영국 남자 제이미가 이제 포르투갈의 한 한적한 마을에 가게 돼요. 거기서 한 2달 정도 머물게 되는데 이 사람은 글 쓰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포르투갈에. 그래서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이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이제 글을 쓰고 싶어서 글을 쓰는데 좀 편안하게 글을 쓰려고 도우미를 한 사람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포르투갈 여성 아우렐리아라고 하는 자매예요. 이 사람은 와가지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식사 챙겨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청춘 남녀가 그렇게 한 2달을 함께 지내다 보니까 정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국 남자는 영어로 말을 해야 하고 이 포르투갈 여성은 포르투갈어로 말을 하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필요한 것들은 막 바디랭귀지로 막 제스처로 막 이래 가면서 그렇게 이제 의사소통을 했는데요. 정작 마음의 사랑이 싹 트자 이 사랑을 좀 상대편에게 고백을 하고 싶은데요. 뭐 언어를 모르니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그냥 영어로 되는 대로 자기의 마음을 막 이 여성에게 이렇게 주저리 얘기합니다. 당연히 여자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또 이 여성도 자매도 이 남자에게 형제에게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또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포르투갈 말로. 남자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2달이 훌쩍 지났어요. 결국에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영국으로 남자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 남자가 형제가 그 자매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대로 이 자매를 잊기에는 내가 너무 미련이 남고 후회가 된다. 그 자매가 내 고백을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이 마음을 꼭 표현하고 싶다. 가서 전하고 싶다. 그래서 이 제이미가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학원에 등록을 해요. 그래서 어학원에 등록해서 포르투갈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자기가 문법도 틀리고 말도 떠듬 거리지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포르투갈 말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포르투갈에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자매가 일하는 식당에 가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요. 거기서 청혼을 해요.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느냐고. 그 형제의 고백을 들은 내 자매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 영상으로 한번 우리 같이 확인을 이 제이미 영국 남자가 지금 문법도 틀리고 발음도 엉망인 그 떠듬거리는 포르투갈어를 배워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자매에게 고백한 거야. 그리고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느냐고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영어로 그걸 대답한 겁니다. 전에는 영어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매는 이 형제가 영국에서
포르투갈 말을 공부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자매는 무엇을 했다는 얘기예요?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막 처리가 안 됐는데 마지막에 입 맞추기 직전에 두 사람이 툭 주고받은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가 뭐냐면 형제가 자매에게 이 얘기를 해요. You learned English. 당신 영어 한마디도 못했었는데 그때 당신도 영어를 배웠네? 이제 당신도 영어를 말할 줄 아네? 깜짝 놀란 거예요, 형제가. 그때 그 자매가 just in cases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몰라서요. 자기도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혹시 이 남자가 와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도 그때 그 답답하게 내가 영어를 할 줄 몰라서 그 남자에게 내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는데 혹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그때는 후회하지 않고 내 감정을, 내 사랑을 고백해야 되겠다.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필리핀에서 3년 동안 외국어를, 영어를 공부했지만요. 이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걸 극복하게 해요. 이 어려움을. 그래서 상대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의 핵심이 뭐냐면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랑 표현은 그거는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스토커가 뭡니까?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만의 사랑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건 폭력이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 안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당신이 내 사랑을 못 알아듣느냐?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내 사랑을 이렇게 모르느냐? 이런 가정들이요, 이런 커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갈등을 겪는다는. 자, 그렇다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가 봉사. 마지막 5번째가 스킨십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5가지 언어 중에 하나를 자기의 주 언어로, 메인 언어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나의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 자녀, 부모, 형제, 그리고 우리 직장 동료들, 교우들까지도요, 다 이 5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더라라는 것이 게리 체프만 박사의 연구의 결과예요. 그래서 99.9%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무슨 언어인지를 대부분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 5가지 언어 중에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언어를 아세요? 여러분과 날마다 마주 대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언어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짐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 이웃들,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확률은 5분의 1이에요. 맞힐 확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세미나를 많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대상으로 이 세미나를 하고 배우자의 혹은 자녀의 사랑의 언어가 뭔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먼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검사지가 있거든요.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1인당 한두 장씩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더 복사해서 드릴 거예요. 그 검사를 해온 결과를 보면요, 10명 중에 8, 9명은 자기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당연히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우리 자녀는 저 언어 중에 이걸 쓰고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가서 진짜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10명 중에 8명, 9명이 틀리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결혼 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한 부부들도요. 자기의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고 평생을 사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 책을 읽어봤어야죠. 어디 가서 이런 세미나를 참여를 해봤어야죠. 아마 이거 낯설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을걸요. 제 조카 에스터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 얘기 잠깐 했더니 이모 이게 처음 듣는 얘기야.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13년 전에 처음 이거 접했거든요. 필리핀 유학 마치고 거기에 상담학 공부하면서 그 교수님으로부터 제가 3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에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 상담한 결과 이 책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 책을 가지고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와 사랑의 언어를 검사해서 그 사랑의 언어에 따라서 서로 그 언어를 사용한다면 아마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26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전반기 13년과 이 책을 공부하고 난 이후 13년으로 나눠져요. 우리 가정도 이것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낮예배 11시 때 과연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전해도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따로 특강을 오후 예배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특강을 좀 따로 하면 좋을 텐데 낮예배 때 이런 형식으로 한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낯설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어색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한 번은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날 저녁에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요. 느닷없이 제 아내와 딸이 빨리 와서 지금 빵하고 커피하고 준비해놨으니까 빨리 오려는 거예요. 저 화초에 물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함께하는 시간이야. 저 두 번째 사랑의 언어. 지금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빨리 와. 거기서 제가 뒤통수를 딱 얻어맞은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함께하는 시간 빨리 오세요. 그 이야기,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그 가족들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한번 짐작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가실 때 검사지를 가져가시고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짐작이 예측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십시오. 저희 부부도 저희 가정도 13년 전에 이걸 처음 공부하고 난 이후에 저희 가정이 이 사랑의 언어의 도움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 전에 사소한 일로 갈등이 있고 막 다툼이 있고 그랬는데요. 그 이후로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하나하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당신 최고예요.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의 표현을요. 이 인정하는 말을 사랑의 언어로 쓰고 있는 분들은 청각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분들에게는 말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말 안 해도 알겠지. 부산 사나이인데 아는 밥 먹자, 자자, 하루에 3마디 하고 산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그 배우자가 인정하는 말을 사랑의 언어로 쓰고 있다면 그 아내는 굉장히 고통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일날마다 이렇게 저희가 만나고 이제 헤어지는데요. 서로 간에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고 헤어지는 분들 많습니다. 집에서 퇴근하고 가서 아내가 머리 모양이 바뀌었다든지 옷이 바뀌었다든지 새롭게 무엇인가 달라지면 이 인정하는 말을 사랑의 언어로 갖고 있는 사람은요. 꼭 그것을 코멘트해 주길 원해요. 당신 머리 바뀌었네. 당신 머리 어디서 했어? 너무 잘 어울리는데 긴 머리도 이쁜데 짧은 머리도 너무 이쁘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해줘야 그 사람은 그 말을 사랑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은 인정하는 말, 칭찬받는 말 이거 다 좋아하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사랑의 언어를 이걸로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누군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요, 그냥 기분 좋고 우쭐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 인정하는 말을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사랑으로 느낀다는. 아,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 이렇게 말수가 많이 없으셔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헤어질 때 말 한마디 거의 없이 헤어지는 분들 많은데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아마 주일날마다 굉장히 서운함을 많이 느끼고 돌아가실걸요. 야, 이 교회는 어떻게, 내가 오늘 머리 모양 바뀌었는데, 나 오늘 아이들이 새로 사준 옷 입고 왔는데 누구 하나 얘기 하나 해주는 사람이 없네. 누구 하나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네. 그렇다면 그분은 돌아갈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식었어, 사람들이 참 냉정해, 사랑이 없네, 이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본래 말이 없는 사람이야, 침묵하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상대의 언어가 이것이라면 내가 상대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내가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 번 칭찬받으면 2달간 잘 지낼 수 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이 가진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여드릴 영상도 말에 대한 위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아,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뭐 여기 뭐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의 위력은 쌀밥도 알아보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인정하는 말을 사랑의 언어로 쓰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인정과 칭찬과 감사의 표현이야말로 최고의 사랑 고백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마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분은 지금 굉장히 충만해지실걸요. 두 번째는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림만 봐도 행복하죠. 이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해 줄 때, 그때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quality ti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정하는 말이 청각이 예민하신 분이라면 이 함께하는 시간은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을 서로 마주치는 것, 상대편이 나에게 집중해 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어떤 활동 속에서 상대편이 나에게 오롯이 관심을 집중해 주면서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 이것을 사랑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 그림 어떠세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죠? 가족이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몸이 닿을 듯이 가까이, 물리적으로는 한 공간에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이들은 결코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가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엉뚱한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이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방금 본 그림하고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막내 아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신나게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 누나까지요. 이 아이에게 집중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것까지 잠깐 멈춰서서는요. 이 아이가 무슨 그렇게 대단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눈을 마주쳐주고 환한 미소로 공감해주고 이 아이가 만약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라면 이 아이는 이 가정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상 하나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좀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는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줘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건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노손노손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도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던 말이 있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시간, 그것도 예배 끝나고 한두 마디 나누고 우리 형제들이 헤어질 때가 대다수인데요. 이걸 앞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기간과 계산해 보면요, 우리가 만나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함께하는 시간이요, 불과 몇 분? 불과 1시간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퀄리티 타임,
의미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서로 상대에게 집중하는 그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선물이라는 사랑의 언어인데요. 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속물은 아니에요. 야, 이건 뭐 사랑의 언어가 저런 게 있냐. 매일 선물만 기대하고 선물만 받는다. 이런 분들은요, 선물을 또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무슨 값비싼 보석이나 명품 가방을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작은 선물에도요, 감동하며 깊은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저 꽃 한 송이요, 머리핀 하나에도요, 내가 정성껏 쓴 작은 메모 한 장에도요, 이분들은 감동을 해요. 근데 이분들은 그 받은 것들을요, 상자 안에 고이 간직하고 모아두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요, 하찮게 여기질 않아요. 이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분들은 그냥 입으로만 인정하는 말, 당신 최고야,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집중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큰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작지만 조그마한 선물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비싼 거 말고요. 근데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또 선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본인이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작지만 그냥 퇴근길에 꽃 한 송이, 뭐 자그마한 하나를 꼭 사들고 해서 당신을 위해서 사왔어. 그 돈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이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사랑의 표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제 사모에게 시계를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선물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편지에 제가 썼습니다. 혹시 이 시계를 받고 마음에 안 들면 가서 교환해도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이 선물한 시계를 여러분은 가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교환하시나요? 김현준 권사님 어떠세요? 교환하신다. 김은정 집사님 어떠세요? 교환하세요? 그냥 가지고 계세요? 제 아내는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봤더니 교환했더라고요. 가가지고요, 그 교환을 한 거예요. 제가 고르고 골라서 했는데요. 근데 그걸 딱 교환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시계로 다시 샀다고. 왜요?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라는 선물을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디자인이나 가격이나 무슨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상대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해 줬다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 차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그거 촌스럽다, 유행 지났다 아무리 얘기해도 괜찮아, 난 상관없어.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준 거거든. 이게 선물의 사랑의 언어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까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이거는 스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예요. Acts of Service인데요. 이 봉사를 사랑의 언어로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도와줄 때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대단한 선물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이 봉사라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대방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그냥 황제처럼 가만히 있고 당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황제처럼 섬기고 봉사해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아주 사소한 거예요.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냥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내가 설거지할 때 그냥 설거지를 도와주는 정도. 그냥 집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남편을 위해서 식사를 마련하는 일들, 아내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빨래를 널어주는 일들, 아주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런 사소한 섬김에 사랑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는, 그게 봉사인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공교롭게도 둘이 똑같이 사랑의 언어가 봉사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를 알기 전 13년 결혼 생활은요, 서로에 대한 갈등이 너무 많았어요. 아내가 내가 원하는 사소한 것을 해주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주일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옷이 다려져 있지 않았어요. 와이셔츠가. 그게 너무 막 이 사람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소파에 빈둥빈둥 누워가지고 TV나 보고 이런 제 모습을 볼 때 아내도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작고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서운한 감정을 사실 표현하기가 좀 민망할 때가 많아요. 뭐 대단하고 거창한 걸 요구해야 이게 얘기를 할 텐데 너무 사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끙끙 앓으면서 그냥 마음에 담아두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쌓여가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큰 불만이 되고요. 그러다가 갈등이 딱 일어나게 될 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분노로 표출이 되면서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13년 전부터 이 언어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잖아요. 거의 10번 중에 9번 이상은 no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yes. 아, 당신이 그걸 원해? 바로 즉각적으로 해줘요. 갈등이 생길 일이 없는 것이죠. 제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저는 청소기를 열심히 돌립니다. 그러면 간단한 일이지만 서로 만족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 아내는 아이스 커피를 타온다든지 과일을 내온다든지 이거 먹으면서 해요. 막 설교가 갑자기 확 잘 풀릴 때가 많거든요. 너무 작은 일이지만 상대를 위해서 내가 섬겨주고 봉사할 때 그것을 사랑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상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 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 한 사람의 작은 섬김과 봉사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감동적인 영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작은 섬김과 봉사,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과 이 사회를 충분히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담은 영상 같습니다. 나 한 사람의 힘이 뭐 그렇게 대단한 힘이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오늘 이종욱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으로 가정을 섬길 때 이 봉사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은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굉장히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요, 스킨십인데요. 이 언어를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상대편의 작은 신체 접촉도 사랑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힘들 때 다가가서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것, 어깨를 다독여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사랑과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라면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요, 꼭 안아준다면 그것보다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딸 사랑의 언어가 이 스킨십이에요. 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걸 모를 때는 막 아이가 안기고 자꾸 막 이렇게 하면 그게 굉장히 귀찮게 여겨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있잖아요. 피곤하고 막 힘든데 자꾸 안기고 옆에 오고. 13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때로는 속으로 좀 피곤한데 왜 얘가 자꾸 이럴까. 몰랐을 때는 그랬다고요. 근데 이 언어를 딱 알고 난 다음부터 내가 그전에 그런 행동들, 그런 생각들이 이게 굉장히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됐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13년 전부터는요, 얼마나 이 허깅 그리고 이 스킨십을 많이 하는지 몰라. 지금 26살, 다 큰 처녀인데요. 며칠 전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자기 너무 힘들대요. 에너지 충전이 필요하다고. 엄마한테 가더니 꼭 좀 안아달라는 거예요. 엄마가 사랑의 언어를 아니까 꼭 안아줘. 이걸로 좀 부족한 것 같아. 아빠도. 저한테 와가지고 꼭 안아. 제가 조금 귀찮아가지고 한 팔로 안아줬거든요. 그랬더니 왜 다른 팔로 안 안아주냐고. 그래서 제가 두 팔로 꼭 안아줬어요.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아이의 언어가 그것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도요, 길을 걸어갈 때 손을 잡지 않으면 걷지를 않아요. 저는 이렇게 스킨십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새벽 예배에 나와도요, 그 짧은 그 몇 분의 시간도 제 손을 꼭 잡습니다. 때로는 제가 먼저 이렇게 잡아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이 스킨십의 언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요, 주일날 우리가 만나서 손 한번 잡는 거 요즘엔 참 힘든 상황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십을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참 많이 어려워들 하실 수 있고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이면 한 2분 정도는 제게 와서 꼭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손을 부딪히고 가시는 권사님 계세요. 아마 스킨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작은 손길이지만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영상도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한번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호주에 있었던 한 부부에게 일어났던 일인데 아이를 조산하면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생명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 의사에게 요청을 해서 부부가 다 옷을 벗고요, 그 갓 태어난 조산한 만삭되지 못한 그 아이, 숨이 끊어졌어요. 그 아이를 품에다 올려놓고요, 한 2시간을 그 엄마와 아빠의 체온을, 온기를 이렇게 쭉 2시간 동안 해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숨이 끊어졌고 얘는 이제 끝났다라고 사형 선고를, 사망 판정을 내렸지만요, 2시간 동안 엄마 아빠의 따뜻한 체온을 느낀 이 아이가 갑자기 몸을 떨고 움직이기 시작하더니요, 손가락으로 아빠의 손을 꽉 붙잡으면서 다시 생명이 부활된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부부는
스킨십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크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녀들,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아주면서 그 부모의 스킨십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형제들께 3남매인데요. 서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서로를 끊임없이 안아주는 그런 모습. 스킨십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것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만 해드렸습니다. 정리를 한다면요. 여러분이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언어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언어는 어떤 언어 같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까이 계신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나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저 5가지 중에 어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것을 알고 모르고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자 중요한 관계를 개선하는 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를 때는 사소한 일로 굉장히 극심한 갈등으로 번져서 결국엔 가정이 막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사소한 것을 놓치고 있어서 혹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 가운데 혹시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이제부터라도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만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칠게요.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의 예를 들면요. 만약에 이 경비원 아저씨가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라면 우리는 이분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까요? 아저씨, 우리 동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말 한마디가 그분에게는 벅찬 감동과 사랑으로 다가간다는 것이죠. 똑같은 경비원 아저씨지만요. 그분이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라면 또 다른 방식을 취해야 돼요.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혹시 아저씨 또 일하시는데 근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아, 요즘에 몇 동 몇 호 그 주민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다고. 아, 그러시구나. 아, 아저씨 많이 힘드실 텐데 뭐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아요. 그래도 아저씨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힘내세요. 그분의 고충을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면 그분은 굉장히 큰 위로를 받게 될 거예요. 똑같은 경비원 아저씨지만 그분이 만약에 선물을 사랑의 언어로 쓰고 있다면 그분에게는 이런 인정과 칭찬과 이런 공감의 말들보다는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무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 하나, 작은 음료수 하나, 아저씨 힘드신데 드시고 하세요. 그리고 전달해 드린다면 그분은 그걸 어쩌면요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그걸 간직하면서 이런 입주민 처음 봤다. 너무 고맙다. 감격하실 수 있어요. 그 아저씨가 만약 봉사가 사랑의 언어라면요, 분리수거할 때 막 갖다 버리지 않고요, 꼼꼼하게 잘 분리해서 그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또 잠깐 시간이 된다면 아저씨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곁에서 잠깐이라도 도와주면 그분에게는 그것이 큰 사랑으로 다가올 겁니다. 똑같은 아저씨지만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라면요, 이분에게는 손 한 번 꼭 잡아드리는 것, 어깨 다독여드리는 것. 아이, 피곤하시죠? 힘드실 텐데 힘내세요. 그리고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물론 이성 간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동성 간에 그렇게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서는 참 이성 간의 신체 접촉이 참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이 강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랑이 점점 식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일수록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서로의 허다한 허물을,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이 나오기 바로 전에 7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은 점점 강팍해져요.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건 가정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점점 이기적으로. 지금처럼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밥도 혼자 먹고 대화도 줄이고 만남의 시간도 철저하게 멀리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요, 이 세상이 점점 사랑이 죽어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배우고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또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